그래서 2주의 댓글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사삭 치킨님이십니다. 이번 주는 러브달바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못 보고 다른 개봉한 영화들을 봤습니다. 에일리언 로물루스 같은 경우 흥미롭게 봤습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로 보니 흥미롭습니다. 또한 끝없는 선택에서 오는 서스펜스가 영화를 더 몰입하게 합니다. 마지막 엔딩에서 앤디의 메모리칩을 간직한 채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데 결국 각각 인간 개체를 이루고 각각 개성을 갖고 구분하는 것은 기억을 통해서구나 싶었습니다. 수많은 기억이 쌓여서 개성을 이루고 하나의 인간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행복의 나라는 감정을 쥐어짜는 부분에서는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총장을 설득하려는 씨는 여기서 역시나 무언가 너무 많이 봐온 느낌이라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도 올 여름 조정석이라는 배우의 다양한 컬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배우의 내면에 코미디 본능이 있고 그게 관객들에게 통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행복의 나라에서도 희극적인 요소가 캐릭터에 녹아 있더라고요. 트위스터스는 전작인 트위스터의 플롯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서인지 신선한 측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만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마지막 극장에서 스크린이 부셔지고 이거요. 네. 그 부서진 틈 사이로 보여지는 토네이도 장면이 인상 깊네요. 이런 장면이 있군요. 네, 영화라는 매체의 다이나믹을 표현한 미장센으로 보입니다. 빅토리 같은 경우 좋았던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네요. 분명 써니 응답하라 시리즈가 생각나네요. 과거 추억을 건드리며 관객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치어리더 외의 남성 캐릭터들이 기능적으로 쓰여서 밋밋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요. 네.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마지막으로 갈수록 거의 판타지에 가깝게 흘러가 아쉽네요. 디즈니 플러스 폭군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폭군도 보시는 게 이제 대단하십니다. 박훈정 감독의 스타일에 대해 사람마다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불호가 더 많은 편이긴 하죠. 네. 특유의 만화스러운 장면이라든가 중간중간 영어 대사를 섞는 허세 섞인 모습, 학원 만화 같은 느낌이 즐기 어려운데 저는 오히려 뚝심 있게 자신의 스타일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부분에서 자신의 영화적 개성을 뿜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동의해요. 네. 신세계 마녀 1, 2, 기공자 폭군까지 특히나 마녀와 기공자 폭군 같은 경우는 각 인물들이 연계된 느낌이 들어 정말 끝까지 자신의 스타일을 밀어붙이는구나 싶네요. 또한 화려한 액션과 카메라 웍 덕분에 굉장히 현란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작도 기대되네요. 이번 주는 타르코프스키의 희생, 프로이트의 라스트 세션이 기대되네요.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네, 확실히 볼 영화가 많았죠. 한 주 쉬었다 보니 네. 볼 영화가 많았고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가 없지. 그렇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네. 근데 폭군도 보시고 박훈정 감독의 최신작들 사실 불호가 훨씬 많았던 건 사실인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이 사람만의 스타일로도 굳어질 수가 있는구나라고도 생각해 보면. 근데 저는 스타일이라고 하기에는 이 박훈정 이 사람은 너무 우라카이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요. 일단 제일 재밌다고 평가받는 신세계는 무간도를 한국적으로 변형한 거고요. 그렇죠. 낙원의 밤? 솔직히 소나티네랑 하나비 적당히 섞은 영화 같고요. 때깔이 좋았지. 네, 그러니까 그 때깔도 뭔가 기타로 다켓이 그것을 뭔가 좀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박훈정 감독은 뭔가 만화적이고 뭐고 떠나서 뭔가 너무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느낌이라. 그럼에도 뭐 마니악한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마녀 흥행한 거 좀 되게 신기했습니다. 사실 마녀 2가 좀 많이 아쉬웠죠. 마녀 그렇죠. 2가 확실히 좀 많이 아쉬웠어서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 읽어주시죠. 두 번째 댓글 팟캐스트에서 닭도리탄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에일리언 로물루스와 트위스터스를 봤는데 둘 다 재밌더라고요. 두 편 모두 일반관에서 봤는데 특별관에서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9월 개봉작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비틀주스 2편이랑 독립시대가 기대됩니다. 두 분은 기다리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많죠? 18일 일단 베테랑 2. 그렇죠. 베테랑 2. 베테랑 일단 2. 그거는 이름값만으로 500만 원 가지 않을까요? 1000만 가냐 안 가냐 문제인 것 같은데. 베테랑 2. 네. 그거하고 새벽의 모든. 새벽의 모든 무조건, 정말 보셔야 됩니다. 꼭 봐야죠. 그리고 그 세 가지 색 릴레이로 재개봉하는 거. 네, 되게 새롭고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홍상수 신작 나오죠. 수유천. 그것도 18일. 수유천. 또 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있고. 근데 그거 하고 사실 9월 4일, 11일. 그러니까 요게 없어요. 요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찾아보니까 10월, 11월에 또 재밌는 영화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 요즘 아. 약간 좀 재개봉 영화가 좀 되게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찾아보니까 10월에 타인의 삶 재개봉한다고 하고 아, 네네네네. 그리고 또 10월에 운하기 재개봉한다고 하고 아마 이거 야쿠쇼코지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연이어서 11월에 복수는 날 것 재개봉한다고. 그건 박찬욱 좀 복수는 날 것 말고 이마무라 시오의 복수는 날 것. 오, 그건 또 그렇죠. 뭐 어디서 또 그렇게 트는 거야, 그걸 또. 그니까요. 신기합니다. 어디서 그러고 어떤 지금 거죠? 개봉 소식 찾아보니까 10월 마지막 주에 롱레그스 개봉하고 맞아요. 롱레그스 개봉하고 네. 전 그리고 또 그거 기대됩니다. 기대된다기보다는 궁금합니다. 그 알리 아빠시 감독 신작 어프렌티스 그게 10월에 23일. 개봉한다고 하죠. 그거는 아마 영어인데 미국에서 개봉을 못 한다고. 지금 고소. 그렇죠. 고소각이 시기 잡히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요. 그럼 2주 영화 씨 바로 그냥 넣겠습니다. 트럼프가 고소한다는 트럼프 영화 어프렌티스 10월 23일 국내 개봉.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대선 앞두고서 또 이렇게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고소한다고 해도 그게 할 말은 없는 게 우리나라도 뭐 그런 데서 영화 한다고 하면은 뭐 그렇죠. 고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뭐 행복의 나라도 그렇고 최근에 서울의 봄도 그렇고 실명 제대로 못 쓰고 서울의 봄이 특히 좀 그쵸. 난리였죠. 이름 바꿔야 되고 막 그때 그 사람들에서도 막 그때 그 사람들 개봉하니까 특정 정치 계층 인사들이 그 영화 억지로 잘라버리고 그런 게 좀 있었죠. 뭐 그냥 부산 영화제 얘기도 여기서 좀 섞어 보면 요즘 이제 서서히 지금 나오고 그쵸? 있어요. 그쵸, 서서 그쵸. 나오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은 한 다음 주쯤에 상작 공개되고. 네. 네. 미글 고메스도 내한 확정. 거기다 야. 전작전. 야. 와,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내한보다 전작전이 더 기대됩니다. 네. 내한보다. 와, 이 사람 영화 극장에서 보기 진짜 힘든데. 저도 이 감독 영화 딱 한 편 봤거든요. 타부라고. 이 감독 제일 대표작인데. 타부는 진짜 극장에서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부국제 라인업 되고 있고 카인드 오브 카인드니스가 디즈니 플러스예요? 나 몰랐어. 그러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아니죠. 8월 30일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네. 공개가 되죠. 금요일 30일.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극장에서 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엠마 스톤인데 틀어지지 그러니까. 않을까? 한 번은 틀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그냥 디즈니 플러스로 가버렸어요. 씨. 그리고 호불호가 시계 갈려가지고 오히려 궁금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건 디즈니 플러스 또 끊어야 되잖아, 한 달.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네. 두 번째 영화 이슈는 티켓값 내려라. 네. 최민식이 쏘아 올린 감론을박이라는 기사 제목이 되게 있더라. 사회 전반적인 이슈로 되게. 티켓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내려달라는 말 한마디에 배우 몸값이나 내려라고 하는 이 감론을박. 그래서 CGV가 어우. 뭐 나흘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일반 2D 영화를 기준 티켓값의 절반 수준인 7,000원에 볼 수 있는 컬처 위크 행사를 아니 왜 이런 걸 하는 건지 하네요. 모르겠어요. 그냥 10,000원 내리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네. 나도 뭐 그러니까 저는 초지 일관이에요. 저는 코로나 시작했을 때부터 전 티켓가 무조건 내려야 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최민식 님이 말씀하신 이거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양쪽 다 맞는 말이라 생각해서 나도 다 양가론적인 입장이라 저는 좀 근데 대형 회사들이 배우들의 몸값을 좀 많이 올린 게 좀 크긴 커요. 맞아요. 저는 그건 너무 크다고 봐요. 그런데 또 통계를 찾아보니까 배우 몸값이 오른 만큼 제작비도 올랐다.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제작비가 너무 올랐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티켓값이 올랐다라고 말하는 것, 네. 그게 제일 문제기는 한데. 그러니까 스태프들의 돈은 그렇게 막 올라가진 않는데 네. 특정 한두 사람의 돈이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하하. 근데 저는 지금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극장 회복이 안 된 거 무조건 티켓값이라 생각해요. 왜냐? 지금 다른 나라 통계 살펴보시면은 거의 다 회복 막 거의 올랐어. 다 지금 다 코로나 올라왔어. 이전이랑 비교해서 한 8-90%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 OTT가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데 OTT 다 있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럼 차이는 뭐냐? 딱 하나예요. 가격 올린 거. 그것도 있고 나는 거품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거품이 많았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영화 많이 보는 나라로 뭐 1년에 뭐 4번 넘게 보는 그런 영화 강국이라고 불렸는데 그게 코로나 거치고 완전히 푹 꺼졌다고 생각해. 그쵸. 근데 거기다 티켓값 완전 높아져 버리니까 이제 그쵸. 발길 안 오는 거야. 약간 좀
우리나라가 좀 기형적으로 많이 맞아. 보는 게 있긴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파일럿만 성공했다. 네. 파일럿만 선빵 친 게 통했다. 네. 라고도 느껴집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영화 많이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둘 다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예.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 2주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2주 영화는 한국이 싫어서입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고요. 작년 네. 작년 개막작 기억나죠, 네. 예. 그래서 감독도 장건재 감독 네. 독립영화에서 되게 유명하신 네. 분이 만들었다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기대보다는 그렇게 몇 크게 미치지 못했다. 몇 점이신가요? 저 6점 별 3개. 그래요? 전 나왔습니다. 5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이 감독의 색깔은 맞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현실과 상상 사이를 뭔가 오가는 그게 그렇죠. 뭔가 그 시간 배치 같은 게 뚜렷하지가 않고 일단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뭔가 그 소재 그 구체적인 소재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한여름의 판타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드리는 거 악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쵸. 과거를 또 회상하는 것도 있었고. 아니 저는 뭐라고 해야 돼? 이 영화를 보면서 더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저는 이 한여름의 판타지아 제가 뭐 유 면접번에 한국 독립 영화들 그냥 몇 번씩 얘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좋은 독립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뭐 우리들이라던가 뭐 파수꾼도 있고 괴인도 있고 다 너무 좋은 작품. 뭐 남매의 여름밤도 있고 그거 진짜 제 베스트입니다. 뭐 그런 것도 많은데 저는 최근 한 10년간 나온 모든 독립 영화 중에 저는 그냥 압도적으로 한여름 판타지가 제일 좋았거든요. 폭죽 터지면 그냥 네, 죽어 그냥. 진짜 와 저는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이런 로맨스가 있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이 감독의 앞날을 기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단평을 하자면 그거예요. 그 한여름 판타지아도 그렇고 다리 지는 밤도 그렇고 장건재 감독이 보여줬던 그러니까 어떤 지향하는 영화 언어의 문법은 보여요. 그쵸. 보이는데 그냥 폼이 별로야. 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시간 장건재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시간 순을 비선형적으로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퀀스를 잇는 연결고리 그러니까 편집이 너무 별로였어요. 전 편집이 너무 별로였어가지고 이따가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시작을 하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뭔가 그 시간과 시간을 연결하는 고리가 너무 헐겁게 느껴져가지고 뭔가 이게 영화라는 매체라고 하기에는 너무 툭툭 끊기는 느낌, 분절되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물음표가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계속 말하지만 진짜 한여름 판타지아 너무 좋아하는 영화여가지고 아쉬움이 좀 있었다. 네. 아쉬움이 좀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아쉬움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장강영님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가 원작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고화성 배우가 여성 원톱 영화 수익률 1위래요. 아마 그게 좀 클 거예요. 그 뭐였지? 한거 유관 네, 수익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작은 영화들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확실히 이 영화 보면서 배우님의 힘을 좀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좀 높은 물에서 놀다 오신 분이라 그런가. 확실히 이 작은 영화에서는 확실히 본인의 영향력이 확실히 커요. 좀 다르다. 존재감이 확실히 있어. 다른 높은 물에서 놀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가 느껴지긴 했습니다. 저도. 확실히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감독도 뭐 한여름의 판타지아 5시부터 7시까지의 주희, 뭐 다리 지는 밤에 장건재 감독님이 맡아서 정말 많은 화제성을 가진 영화가 이 영화고, 첫 장면은 이제 개나의 나레이션과 함께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떠나냐? 한국이 싫어서. 여기서는 못 살겠어서 행복을 찾아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솔직히 요즘 제가 많이 드는 생각이라서 사회부 초년생이고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현재 20대를 굉장히 많이 관통하는 얘기가 맞다. 네. 그거를 또 약간 좀 선한 얼굴의 고화성 배우님이 하시니 더 뭔가 와닿았던 게 많았고요. 연출적인 걸로 봤을 때도 제가 뭐 롱테이크가 사실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감독님의 영화들을 보면 쇼트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뭔가 확실히 뭔가 좀 세분화되게 좀 나뉘었다라는 느낌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구성이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하고 뭔가 상상을 뭔가 좀 넘나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오는 풍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인물에 대해서 좀 많이 캐릭터에 좀 쏠린 느낌 좀 강하게 들어서 네. 네. 그래서 이게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들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여기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이처럼도 느껴져서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어요. 약간 이 영화가 촬영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됐어 좀한 2년 됐나? 2년 됐나요? 예. 그러니까 촬영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획을 언제 1년 했는지 반? 모르겠지만 2년? 소재의 매력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얘기를 제가 딱 작년쯤에 다음 소위 보면서 느꼈던 비슷한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고 이해도 했는데 조금 늦어졌다. 이런 비슷한 얘기하는 아. 영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행복을 쫓으세요. 네,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아니 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당장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런 비슷한 소재로 노매드랜드가 개봉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죠. 거의 비슷한 얘기잖아요. 아. 근데 저는 노매드랜드가 훨씬 더 설득력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노매드랜드도 지금 봤다? 그때 본 게 아니라 지금 봤으면은 지루하지. 뭔가 매력을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타지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플롯이 이제는 좀 다른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재로 차별점을 주려면 확실하게 연출에 있어서 아예 다른 지향점을 좀 가져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보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재가 너무 오래전이라기보다는 시간 지나면서 좀 다른 느낌이에요. 소재의 매력이. 네. 확실히 저도 그렇게 똑같이 느꼈고 네. 그래서 그 제인 역의 주종혁 배우님이 나와서 워킹홀리데이로 딱 26살 자유로운 네. 학생 딱 내 얘기입니다. 네. 거의. 그리고 뭐 형서라는 뉴질랜드에서 만난 연하남도 나오고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과거와 현실이 지속적으로 나눠서 배치가 되고 뭐 집에서는 뭐 3천만 원을 보태라라든지 네. 남자친구 막 지명과의 부모님과 식사라든지 네. 계속해서 뭔가 당장의 행복과 뭐 미래의 뭐 행복을 두고서 계속해서 나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배치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너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심지어 행복전도사 나오는 모습이 나는 정인왕 배우 나오는 모습 SNS에 나오시잖아요. 네. 그것도 웃기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뭔가 계속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생각한 건데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딱 보고 느꼈을 때는 결국 이 영화랑 노매드랜드랑 하고자 하는 얘기가 거의 똑같다고 느꼈거든요. 기존에 내가 낯던 데서 계속 살든 새로운 곳에 정착하든 똑같은 기쁨과 어려움은 항상 공존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 한국에서의 장면들이랑 뉴질랜드에서의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의도적으로 답을 정해놓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이런 다운톤된 장면들을 만들어냈다면은 그와 반대로 뉴질랜드에서의 장면들도 반대로 똑같이 비슷한 톤을 좀 잡아서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뭐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뉴질랜드에서 이야기를 보면은 근데 너무 거기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이야기라던가 갈등이라던가 문제점들을 너무나도 편의적으로 쉽게 해결해버리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톤을 차갑게 가져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그냥 너무나도 한국이랑 대조되는 이미지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냥 이 메시지가 설득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너무 뉴질랜드에서 살기 좋아 보이는데 특히 안에 있던 공간, 그냥 건물 안에 있던 공간 특히 비교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뭔가 확실히 특히나 집을 찍을 때는 너무 답답하게 찍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일단 답을 정해놓고 찍은 느낌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뉴질랜드를 보면 굉장히 뭐 당연히 파티라서 넓게 찍긴 찍겠지만 굉장히 광활하고도 넓게 찍는단 말이죠. 처음에 그 잘 때 말고는. 그러니까요. 창고인가? 그 잘 때 말고는. 그런 지점에서 말씀처럼 너무 답을 정해놓고 가지 않았나라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제랑 연출에 좀 괴리가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지금 다시 생각을 하면은. 네. 그래서 고화성 배우님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다 하는데 개나의 입장에 관객이 공감만 하기를 바라진 않았다. 의견이 반반 갈렸으면 했다.
저는 시나리오를 걔나 입장에서 읽었지만 괜히 외국 나와서 힘들게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남자친구 지명 말도 일리가 있다. 시사 후 지인들과 뒤풀이를 하는데 걔나와 지명 입장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결론이 안 났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꼭 떠나는 삶이 사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삶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네,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좀 밀려는 느낌이 좀 그니까요. 들어서 그게 그니까요. 좀 이제 뭐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정답이 없는 주제라고 하면은 정답을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우리한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저는 매력이 느껴지는 그렇게 볼 수도 느껴지게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네, 너무 정해진 느낌입니다. 근데 개나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간 거잖아요. 네. 개나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고민을 자기 선택해서 간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도 뭐 갈 수도 있지. 나라면 안 갔겠지만 이라고도 그냥 이렇게 싹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봤고요. 뭐 한국어 가위를 하는 개나의 모습도 나오는데 그 아버지 나오는 분이 그 스프린터 나왔던 현수 달리기 했던 아 그분이에요? 오. 최근에 행복의 나라에도 나오시고 되게 나이가 어서. 드셨네요. 네. 네, 그래서 네. 반가워서 그래서 네. 흔들리는 거 못 느꼈어요라는 네. 나오는데. 진짜 스프린터는 시간 되면 꼭 보십시오. 네. 진짜 좋았습니다. 네. 네. 네, 이 영화에 나오는 책인 추위를 싫어하는 펭귄 나오고 한국의 추위가 싫어서 어떻게 보면 따뜻한 뉴질랜드로 왔던 이제 펭귄이 이제 개나의 모습으로도 이제 비춰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후반부에 지진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죽는 가족 3명이 언급이 되는데 아마 이 가족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되고, 또한 그 이게 저는 이 펭귄이 뭔가 알이 깨지는 과정이라고도 보게 됐을까요? 이게 흔들린다라는 암시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막 친구가 이제 도시 속에서 패러글라이딩도 하잖아요. 네. 외국인 친구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날지 못하는 펭귄 개나에게 있어서 뭔가 세상을 알려주는 듯한 낭만적이죠. 뉴질랜드에 살면 그렇죠. 낭만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패러글라이딩을 도심에서 패러글라이딩을 뛰는 것도 사실은 정말 보기 인생에 한 번 보기도 드문 장면인데 그렇죠. 판타지가 확실히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뭐 실제 이야기도 아니고 그쵸. 소설 이야기잖아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작가가 그 현실 속의 삶을 보고서 이렇게 뭐 쓴 건 맞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소설 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뭐 영화는 배고프고 춥지만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말고 개인의 이상을 쫓아라. 라고 하면 사실 영화는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길지도 않았어요. 2시간도 안 됐죠. 그렇죠. 2시간도 안 됐고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인물을 쭉 따라가는 뭐 그냥 로드 다큐멘터리라고 봐야 되나? 로드무비라고. 로드무비라고 봐야 되나? 네. 그런 무비다 보니까 사실 영화적으로 얘기할 내용은 뭐 크게 많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 뭐지 햄버거 집에서 갑자기 그 죽은 사람이랑 네. 얘기하는 뭐 그 장면이라든지 그러니까요. 그런 장면 뭐 한두 개 빼놓고는 크게 그냥 쭉 따라가면서 봤던 영화. 근데 네. 그게 만약에 이거 왜 이렇게 뜬구름 잡아 하면 이해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네. 근데 저처럼 그냥 20대 청춘이나 하면서 그냥 보면 그렇게 봤던 거고. 생각보다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았던 영화는 아닌 것 같다. 좀 장점이라고 하면 20대들의 고민. 네. 그런- 그렇죠. 그건 확실한 장점이긴 하죠. 뉴질랜드를 아름답게 그렸다라는 판타지 네. 있다. 하지만 단점은 그거랑 너무 떨어지게 현실이랑 조금 괴랄하게 보이는 부분이 네. 좀 그러니까 너무 거리감이 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소재 자체가 좀 달아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제일 큰 문제 같아요. 네. 예. 현실이랑 괴리감, 다른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좀 명확했던 영화다. 네. 그럼에도 저는 고화성 배우님 짱짱 아 그렇죠. 최고였어요. 그냥 저 그거 보는 맛에 봤어요. 짬바가 다르다. 네. 예. 개나가 너무나도 네. 인상 깊게 보였습니다. 네. 한 줄 평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판타지하러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세게 말해도 될까요? 뭐 감독님 보실까 이거를 안 보실 것 같은데. 안 보시겠죠. 아니 저는 한여름 판타지 진짜 사랑합니다. 나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진짜 한여름 뭐 판타지. 장건진 감독님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보신다면 저 진짜 최근 10년간 본 한국 로맨스 중에 한여름 판타지가 제일 재밌게 봤습니다. 네, 미리 밑밥 깔고요. 최근 뉴스를 봤는데 최근 뉴스를 봤는데 이민 갔던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비중이 높아진다더라. 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젠
급여도 그렇죠. 그렇게 많이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급여가 오르는 만큼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호주, 그쵸. 뉴질랜드 이런 데도 그렇죠. 버는 만큼 그만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뭐야 중국 부자들이 다 호주 뉴질랜드로 간다면서요? 예. 거기 영화에 나오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애들은 아. 좀 가난한 애들이 오는데 아. 동남아 사는 애들은 부자들이 오지 않냐. 네. 근데 그 말인데 일단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네.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줄 평을 한 이유는 음.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한국은 별로다라는 한국은 별로고 나가서 하면 낭만이 있다라는 게 너무 답이 정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냥 그게 한 캐릭터에서 시작해서 그런 것 같을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맞아요. 한 캐릭터 개나라는 시점에서 캐릭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부각이 됐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럴 겁니다. 네. 예. 그러면 본 영화 많죠. 네, 한 주 쉬었으니까요. 네. 뭐부터 시작을 할까요? 뭐 많죠. 일단 현우님 먼저. 자, 가장 모든 시네필들이 기다렸던 네. 메가 히트작 네. 희생. 아 히트작 맞죠. 메가 히트작 맞죠. 와. 일단 몇 올해- 점이세요? 저요? 네. 이거는 점수 매기기 좀 미안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때 서울트 시네마에서 타르코프스키 세품 보고 나서 이런 말 했잖아요. 약간 애들 노는 데 낀 아저씨 약간 이런 느낌 들었다 했잖아요. 그냥 깊이감이 달라요. 잤어요. 네. 아 그냥 잤어요. 이 네. 영화는.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시계 보면서 봤죠. 영화 딱 10분 시작하고 딱 이렇게 잠에 들었는데 그 이제 불 지르려고 막 의자 쌓는 장면 거기서 깼어요. 진짜 한 번 완전 더 보셔야겠다. 완전 그냥 그 중간중간 뭐 바뀐 바뀌었지만 완전 그냥 기억이 없어요. 그 와. 정도로 푹 잤어요. 진짜 기적 같은 장면들이 너무 많은데 그 네. 중간 중간에.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영화 제가 이번에 처음 봤고 이거 말고도 타르코프스키 안 본 영화가 좀 많지만 좀 남아 있지만 일단 하나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은 이걸로 타르코프스키 입문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냥 절대 안 됩니다. 어, 적어도 한두 편은 봐야 돼요. 적어도 그렇군요. 뭐 굳이 영화를 정하자면은 어. 제가 굳이 정해야 한다면은 뭐 노스텔지아랑 안드레이 루블프 추천드립니다. 그 두 편이랑 좀 되게 다 맞닿아 있는 면이 좀 있어요. 거기다 한 편 더 본다면 뭐 거울 정도? 뭐 이 정도 보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화는 타르코프스키 본인이 약간 유작인 걸 좀 예감하고 찍은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타르코프스키가 그간 좀 보여줬던 영화적인 역량이라던가 이미지들을 좀 집대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희생이라는 영화의 이미지에 이미 전작의 그것이랑 겹쳐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일례로 불타는 집은 이미 거울에서 먼저 보였던 거고요. 네네. 그리고 자기를 희생을 해서 세상을 구원을 한다? 라는 주제는 노스텔지아에서도 먼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기독교적인 주제는 뭐 타르코프스키한테는 당연한 거겠지만 그 영화에서 딸 마르타가 막 어떤 그림책 같은 거 넘겨보는 게 있는데 네. 그 책에 나오는 그림들 다 안드레 루블프가 그린 겁니다. 안드레 루블프가 그린 그림이어서 뭔가 적어도 앞에 있는 좀 영화들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전작들을 안 보고 희생을 바로 봤는데도 좋았다. 그러면 전작들 보고 나서 한 번 더 보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극장에서 진짜 지금 안 보면 언제 봅니까?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니까요. 네. 이번에 내려가시 전에 볼 건가요? 시간 되면. 네. 시간 되면 봐야죠. 네. 왜냐면 저 터크데이 리블도 빨리 보고 싶어서. 그렇죠. 그것도 네.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터크데이 리블 너무 어렸을 때 봐가지고 네 어제 개봉하자마자 좀 궁금해서 다시 봤습니다. 네 그래서 희생 얘기를 좀 계속 하자면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타르코프스키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타르코프스키가 말하고자 하는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결국 기적이에요. 결국 기적인데 그 기적을 어떤 식으로 실현을 해야 되느냐라는
라는 것이 그냥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7편에서 그냥 조금씩 달라져서 나타나는 건데,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타르코프스키의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은 등잔 밑이 어둡다거든요. 그러니까 타르코프스키는 항상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희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가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거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 집안 가정부였잖아요. 그러니까 타르코프스키 영화의 모든 플롯 전개, 내러티브 전개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냥 멀리 가지 않아도 그 기적에 충분히 그 기적을 멀리 가지 않아도 진작 확인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식별해내지 못하는 인간의 우매함이 고뇌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결국 그 고행 끝에 다다른 기적이 인간을 더더욱 숭고하게 만든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타르코프스키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타르코프스키 네 편째라 좀 면역이 생겼거든요. 진짜 저 진짜 안드레이 루블로프가 타르코프스키 영화 본 건 첫 경험이었는데 저 그날 아메리카노에 샤추가 2번인가 해서 먹었는데도 전반부 거의 풀로 잤습니다. 와. 진짜 진짜 안 줄 수가 없어. 좀 너무 힘들긴 해요. 안 줄 수가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진짜 몇몇 장면은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신 분들이라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 그 인생 영화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다음 아까 터커데이 립을 얘기하셨으니까 터커데이 네. 립을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뭔가 터커데이 립을 너무나 당연하게도 스크림이 떠오르는 영화였어요. Why? 왜냐하면은 고전 호러의 전형성을 대놓고 비튼다는 점에서. 네. 그렇다는 점에서 뭔가 그 웨스 크레이븐과 스크림의 뭔가 의지를 뭔가 이어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대 영화 중에서 생각나는 게 케빈 인더 우주도 생각이 나고. 네, 뭔가 스크림이나 케빈 인더 우주 같은 뭔가 달고 다른 장르의 매력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비틈으로써 소생하는 방식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터커데이 리블도. 사실 저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왜 타이밍을 좀 늦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할 거면 조금 일찍 하지. 진작하지.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빨리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유도 그렇고 메가박스도 그렇고, 메가박스는 아니죠. 아마 유가 먼저 기획을 했을 것 같은데. 시네큐? 네, 그렇죠. 시네큐 있으니까. 이 정도로 쓸지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했으면 관객 좀 잘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약간 늦어진 느낌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되게, 그러니까 핸섬 가이즈보다 더 날 것이라는 평가가 훨씬 더 많아서 그쵸. 그래서 재밌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핸섬 가이즈랑 비교를 하면은 저는 핸섬 가이즈는 6점이고 터커데이 리블은 7점인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뭔가 핸섬 가이즈가 터커데이 리블보다 점수를 낮게 준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둘 다 고전 호러에 대한 헌사인데 터커데이 리블은 어떤 거에 대한 헌사냐면은 고전 슬래셔에 대한 헌사거든요. 네네네. 가령 예를 들자면 텍사스 전개점 연쇄 사건 같은 그런 막 젊은 주인공들이 시골로 놀러 갔는데 뭔가 딱 봐도 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죽일 것 같다 라면서 시작되는 그런 고전 슬래셔 영화의 기본적인 플롯을 비틀면서 오히려 고전 영화를 헌사하는 그런 방식 영화죠. 핸섬 가이즈도 똑같은 영화인데 핸섬 가이즈는 슬래셔라기보다는 오컬트에 대한 헌사잖아요. 네네네네. 직접적인 영화를 언급을 하자면은 거의 이블데드에 대한 헌사라고 생각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겁니다. 핸섬 가이즈가 각색을 하면서 오컬트로 장르를 바꾼 거는, 세부 장르를 바꾼 거는 결국 슬래셔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친숙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핸섬 가이즈는 터커데이 리블이랑 비교를 하면은 완전히 오컬트를, 그러니까 완전히 탈바꿈을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작에 좀 살짝 가려지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은 핸섬 가이즈에서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좀 고어한 장면들이 꽤 있잖아요. 많죠. 고어한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 고어한 장면들은 결국에는 슬래셔 영화에 대한 오마주인데
핸섬 가이즈라는 영화의 지향점은 결국 오컬트에 대한 혼사란 말이죠. 그리고 뭔가 그 영화 속 비춰지는 인물들에 대한 배경도 그 이성민님과 이희준님이 표방하는 캐릭터도 결국에는 슬래셔 영화에서 등장하는 살인마들의 표상이고요. 아 그래서 핸섬 가이즈가 별로라는 건 아닌데 터커데이 리블을 보고 나니까 뭔가 터커데이 리블이 헌사라는 목적을 조금 더 잘 이뤄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그래서 핸섬 가이즈가 만약에 오컬트를 헌사할 거였으면은 조금 더 배경까지 다르게 해가지고 슬래셔의 이미지를 더 지우고 아예 오컬트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섬 가이즈가 별로라는 게 아닙니다. 터커데이 리블이 더 목적에 더 잘 부합했을 뿐이지 핸섬 가이즈도 잘 맞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말하면 둘이 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에일리언 있겠죠. 에일리언 보셨나요? 에일리언 봤어요. 네, 어떠셨나요? 근데 봤는데 사실 그렇게 저는 뭐 에일리언 장르를 그렇게 크게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네. 그냥 그럭저럭 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재밌던 부분도 충분히 재밌었고. 네. 근데 막 크게 막 뭔가 막 빨딱빨딱거리는 뭐 그런 건 없었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이거 2만 원 주고 돌비 시네마에서 봤습니다. 자극이 상당했겠네요. 네, 그쵸. 네. 자극이 상당했겠어. 그쵸. 일단 이 영화는 확실히 리들리 스캇의 에일리언 1편을 좀 계승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미장센도 그렇고 빛과 사운드의 활용도 그렇고 확실히 1편에서 리들리 스캇이 지향했던 그것을 조금 계승하려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에일리언 2편보다는. 그래서 이 영화에 좋은 평을 남기는 사람과 비판하는 사람들 모두 이해가 갑니다. 호평하는 사람들은 보통 에일리언 1편을 훌륭하게 계승을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장르물을 만들어냈다. 라고 말하는 호평하시는 분들, 그 비판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리티가 너무 없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갑니다. 분들도 이해가 가는데 뭐 저는 진짜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 호러 영화 탑3 안에 저는 에일리언 1편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에일리언을 좋아하는데 재밌습니다. 저는. 근데 극장에서의 반응은 막 뭐 이런 느낌. 전 그런 반응이 나와야 에일리언이라 생각해요. 그런 반응이 안 나면 에일리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에일리언 2편 제일 상업적이라고 하는 에일리언 2편도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진짜 기겁할 만한 장면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순화된 영화도 그렇게 꺼림칙한 부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에일리언은 당연히 역겨움이라는 속성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등장한 오프스프링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페델베리즈 영화를 보면은 제가 그거 이전에 2개 봤거든요. 이블데드랑 레인 더 다크를 봤는데 뭐 이 감독이 뭐 익히 알려진 연출적 특징이 있잖아요. 뭐 밀실 속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빛을 활용한 서스펜스 자극 뭐 이런 거는 뭐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다루셨으니까 차치하고 저는 이 페데라베르즈 감독 이 영화에서 봤을 때 항상 이 감독이 시나리오를 쓸 때 그러니까 플롯을 쓸 때 항상 마지막에 후반부도 아니야 한 결말부쯤에 플롯을 비튼다기보다는 더 극단화된 방향으로 가게 하더라고요. 당장 메린더 다크 같은 거 보시면은 후반부에 그 퇴역군인 사실상 주인공인 그 아저씨의 비밀 장소가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딱 거기서 뭔가 공포감이랄까 뭔가 조금 서스펜스가 더 배로 강화되고 근데 그게 정석적인 방향이 아닌 완전히 비틀어진 새로운 내러티브의 전개 방식으로다가 말이죠. 솔직히 메린더 다크 보면서 그런 식의 전개가 있으리라고 상상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에일리언 로뮬루스도 딱 거기서 1편처럼 딱 에일리언 1편처럼 1편에서 딱 그 우주선 유리창 딱 떼내면서 에일리언 죽는 딱 그런 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오프스프링을 딱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좀 리스크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괜히 잘못했다가는 잘 가던 영화 확 꺼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어찌 됐든 메린더 다크도 그렇고 이블데드 2011년 그 영화도 그렇고 이번 로뮬루스도 그렇고 그런 후반부에 급격하게 극화되는 내러티브의 설득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좋게 봤습니다. 근데
약간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그것도 있더라고요. 프로메테우스랑 커버넌트를 비교를 했을 때 그 데이빗 마이클 네네. 패스벤더 나오는 에일리언 시리즈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영화는 좀 너무 안전한 노선을 탄 것 같지 않냐라는 사람들의 평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프로메테우스랑 커버넌트가 좋았다는 사람들은 나는 그 프로메테우스에서 보였던 뭐 시나리오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주제가 보여주는 야마라고 해야 될까? 야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는 장르물을 넘어서 되게 인간 기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뭔가 주제론적으로 좀 더 무겁고 진중한 영화였기 때문에 더 좋게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에일리언 로몰루스는 프로메테우스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대한 주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장르물이다. 그냥 스페이스 호러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뭐 또 말할 것도 뭐 솔루션북 보셨나요? 솔루션북 전 봤거든요. 안 보셨나요? 도대체 이게 뭐야 싶었습니다. 아 보셨군요. 저도 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의도 알겠어요. 이 영화 의도 결국에 ADHD 영상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타 영화인데 거기다가 ADHD를 영상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목적이라면 뭐 성공한 거라고 치겠습니다. 되게 너무 정신 사나웠습니다. 보는데.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지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지 그게 이게? 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ADHD니까 감독이 어. 그게 의도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의도가 그 영화의 궁극적인 의도가 이 영화에 정이 안 붙게 만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 팍 튀어나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아니 그냥 너무 영화가 어수선해요. 자잘자잘하게 그냥 네. 사건 사고 치면서 막 그런 영화 같은데 네. 그래서 뭘 느끼라는 거야? 그래서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정신 사나운 걸 느끼라는 건가? 아 짜증 나서 5점 줬습니다 저는. 네. 똑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 이 영화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목적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별로라는 거지. 그냥 물음표 가득. 네. 네, 그랬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쉬게 될 것 같고. 네. 다다음 주까지도 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화도 추석이라. 없고. 그럼 영화도 아마 없고. 저게 3주 뒤에 돌아올 것 같은데 3주 뒤에는 아마 새벽에 모두 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새벽에 모두 날 것 같아요. 홍상수 감독 영화도 나오고. 네. 그렇다 네. 보니까. 홍상수 영화도 타르코프스키처럼 뭔가 저희가 함부로 좀 건드리기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홍상수 감독 영화는 그렇게 난 너무 재밌는데. 그니까요. 야. 이거 신기하네 진짜. 홍상수랑 아피체폰 영화는 그렇게 재밌게 보시는데. 아피체폰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니까. 타르코프스키는 그냥 희생 한번 자오렸습니다. 한 번 더 꼭 보세요. 네. 영일이들 2주차 한국에 싫어서 만나봤는데 한국에 싫어서보다는 다른 걸 더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 쉬고 다다음 주 쉬고 추석이 지나서 네 새벽의 모든으로 새벽의 모든으로 돌아오는 돌아오겠습니다.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